자, 계속해서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된 그 출제 기준인데 필기 과목, 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세세 항목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반인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게 많은 파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질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기가 쉬울 수가 있고요. 이 공기조화 설비는 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사실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그러면은 건축 일반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건축 일반은 어떻습니까? 크게 건축 일반 구조, 제가 첫 시간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실제 현장에서 건축 구조물이 시공되는 상황, 기초지반, 그 다음에 골조공사, 콘크리트, 철근, 그 다음에 철골, 그 다음에 조적공사라고 있습니다. 벽돌공사, 그 다음에 블록 쌓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목건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반 구조가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은 건축 일반 속에서 약 한 30%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어떤 사례들 쭉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럼 건축 계획 파트에서 약 한 50% 정도, 건축 환경에서 20%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다 뭐 건축 계획이 가장 중요하네요, 사실은. 그렇지만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일반 구조, 건축 계획, 건축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30%, 50%, 약 한 20%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은 건축 일반 구조에서는 어떠한 파트들의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건축 일반 사항이 있고 건축물의 각 구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반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한번 보면은 건축 구조의 개념, 건축 구조의 분류, 각 구조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건축물의 각 구조해서 조적, 벽돌 쌓기, 블록 쌓기,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골.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하는 목구조, 목건축, 목조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조 건축 파트가 사실은 용어들이 조금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이 약 한 5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것도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건축 계획 일반이 있고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기사에서 다들 중요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자, 건축 계획 일반은 건축 계획의 정의, 건축 계획의 어떤 범위 영역, 건축 계획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고, 각종 건축물의 건축 계획에서 우리가 실제 많이 만나는 건축 구조물들, 주택은 일반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등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판매시설, 상점이죠.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호텔, 병원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건축 환경은 뭡니까? 빛, 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열 환경, 빛 환경, 공기 환경, 그 다음에 환경. 여기서 이제 열 환경, 빛 환경, 환경이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공기 환경은 어쩌다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1과목 건축 일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제2과목이 위생설비인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위생설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생설비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의 일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위생기구물 배관 재료,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통기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설비,
이 중에서 자, 우리가 봤을 때 물의 일반적인 사항, 유체역학이라든가 물의 어떤 기초공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30% 정도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급수 설비가 좀 출제가 많이 되네요. 20%. 그 다음에 급수된 물은 어떻습니까? 다시 배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배수 통기 설비 20%, 급탕 15%, 이생기구라든가 배관 재료 약 한 15%.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뭐 거의 뭐 30% 이런 큰 의미는 없고요.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정화 설비는 어쩌다가 한번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부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부 항목을 한번 보면은, 자, 물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초 상황하고 수온 수질이 나오죠. 자, 기초 상황에서는 물의 물리적 성질이라든가 유체역학 파트, 아주 기본이죠. 우리가 배관이라든가 그 물과 관계되어 있는 거, 뭐 베르누이 정리라든가 연소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과 수질 관계, 요거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생기구 및 배관 재료, 이 위생기구 및 배관 재료는 사실은 우리가 냉난방에 대한 어떤 배관 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 보일러에 대한 배관도 있고요. 배관과 관계된 것은 뭡니까? 위생 배관이 되었던 무슨 배관이 되었던 전기 배관이 되었던 그 원리라든가 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위생 설비의 급수 설비 배관 문제다 또는 냉난방 보일러의 배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문제를 분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위생기구 및 배관 재료가 약 한 15%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위생기구, 예를 들어서 뭐 소변기라든가 대변기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종류 및 이음 재료, 그 다음에 펌프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위생기구를 보면은, 자, 위생기구의 분류, 위생기구 공사하는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간의 종류 및 이음 재료에 있어 가지고는 간의 종류와 성질, 간 이음의 종류, 간에 접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펌프는 펌프 종류, 특성, 펌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거, 또 이런 거 있죠. 펌프에서 흡입수도하고 토출수도가 있는데 펌프의 뭐 수도 계산하는 거, 이것은 우리 앞에서 물의 기초 상황하고도 비슷하고요. 물의 기초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고 펌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의 기초 상황에서도 펌프의 어떤 그 양정 계산하는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급수 설비, 급수 설비는 펌프도 급수 설비 하나 어떤 기구가 되고, 여기서 급수 설비에는 급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수 방식이 있고, 저수저 방식, 고가수저 방식, 시수, 상수도 어떤 직수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 급수량이라든가 배관을 설계하는 것들, 그 급수 배관 설계 이런 거 있고, 용량 산정하는 거, 수조라든가 펌프. 제가 첫 시간에서 지하 구조물에 저수조를 만들고 펌프를 설치한다 그랬죠. 이때 이 펌프가 뭡니까? 건축 설비,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라면은 뭡니까? 위생 급수 설비에 대한 펌프이고, 나중에 소방 설비에서 이 펌프도 씁니다. 결국은 소방 설비에서도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 공급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 저수지에서 펌프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급탕 설비, 이거는 뭐 목욕 시설이죠. 급탕 방식, 그다음에 급탕량 및 배관 설계 이런 것들. 사실은 여기서 배관 설계나 뭐 위생 설비가 되었던 급탕 설비가 되었던 나중에 난방 설비가 되었던 거의 뭐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급탕량 및 배관 설계 요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기기 용량 산정 요것은 뭐 기사만 출제합니다.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순간식 가열 장치, 저탕식 가열 장치, 가열 코일, 그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급수를 했으면 이제 사용한 물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 통기 설비. 배수 통기 설비에서도 배수나 통기하는 방식, 통기 방식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래서 배수 방식, 배수 설비 계획, 통기 설비 계획 및 설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설계. 이 배관 설계는 뭡니까? 급수 설비나 배수 설비나 이 설계할 때 뭐 강경 산정하는 거나 재료나 이런 것들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랩. 트랩은 뭡니까? 배수 설비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잡기 위해서 쓰는 트랩들이 있습니다. 뭐 피 트랩, 뭐 이런 거, 유 트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트랩의 종류,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고, 오수 정화 설비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 어쩌다 한 문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오수의 어떤 지표, 그 다음에 오수 분전 정화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오수 정화 시설의 종류 및 구조, 이런 내용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과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제3과목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는 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설비를 한번 보면은 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위생설비에서 물의 일반적인 사항이 있었죠. 유체역학. 공기도 유체입니다. 기체는 뭡니까? 유체 중에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죠. 그래서 유체역학입니다. 결국은 공기 유체역학이죠. 그래서 공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 부화, 그 다음에 공기조화 계획, 공기조화용 기기, 배관 설비, 덕트 설비, 환기 및 배연 설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공기조화 기기 40% 대단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난 어떤 출제된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중요한 파트가 공기조화용 기기에서 약 한 40%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공기 성질, 공기 조화의 기초, 뭐 공기 선도. 자, 이 공기 선도는 공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나중에 여러분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2차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이 공기 선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기 성질에 대한 내용은, 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건공기, 습공기, 포화 공기와 노점 온도,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수증기 분압, 비체적 엔탈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뭡니까? 공기의 성질을 가만히 보니까 습공기 선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습공기 선도를 잠깐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습공기 선도는 물론 1차 필기시험 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2차 실기시험 칠 때 이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완전히 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습공기 선도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X축이 있습니다. 요거 X는 뭔가 하면은 절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 이 축은 뭡니까? 건구 온도가 적혀 있고요. 그 하부에는 비최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습공기 선도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포화곡선입니다. 포화곡선. 포화곡선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이걸 우리는 포화도 100%인 포화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상대 습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습도 곡선. 자, 95% 이렇게 있고 90%, 85%, 80% 이런 식으로 상대 습도 곡선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엔탈피 선이 있습니다. 엔탈피 선. 그래서 엔탈피
선이 있고, 자, 엔탈피 값을 잃는 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비최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최적 선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최적 값이 이렇게 해서 이 비최적 숫자가 이렇게 이 하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다음 여기에 또 온도 눈금이 있는데, 여기에 온도 눈금이 습구 온도입니다. 습구 온도. 자, 그래서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자, 이를테면은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습니다. A점이 있다면은 이 A점의 공기 상태를 따질 때 여기 절대 습도에 또 뭐 수증기 분압이라고 또 있습니다. 수증기 분압 이 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절대 습도 값이 이렇게 적혀 있고 수증기 분압 값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점을 가지고 봤을 때 자,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지고 이 온도 눈금을 읽으면 건구온도가 되고요. 습구온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엔탈피 선을 따라가서 쭉 가는데 여기 한 점을 만나는데 이 온도가 습구온도 값인데 이 온도 값을 읽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는 건구온도의 눈금을 읽으면 이것이 습구온도 값이 되고요. 근데 포화공기의 노점 온도. 여기 포화곡선이죠. 포화곡선인데 여기서 수평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이 나타난 이때 여기 있는 이 온도 값을 읽어주면은 이 노점 온도가 됩니다. 노점 온도. 절대 습도는 여기서 읽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만나는 이 점이 있는데 이때 X 값을 읽어주면은 절대 습도를 읽을 수가 있죠. 그다음 상대 습도는 요 선이 지나는 요때 요 값들이 쭉 적힌 이것이 만약에 80이라면은 요 A점 상대 습도 80% 이렇게 되고요. 수증기 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꺼가지고 여기 수증기 분압 값이 있는데 이 수증기 분압 값을 읽어주면은 수증기 분압이 되고요. A점에서 비최적선을 따라가서 쭉 가서 여기 비최적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읽어주면은 비최적이 되고요. 엔탈피는 여기서 바로 가죠. 엔탈피 선을 따라가서 여기서 값을 읽어주면은 엔탈피 값이 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습공기 선도이죠. 이 습공기 선도는 나중에 여러분 2차 실기 문제풀이 할 때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공기 조화의 기초. 여기 보시면 공기 조화의 개요, 실내 환경의 외기 조건 관계. 우리가 열 환경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열 환경하고 열 전달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기 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공기 선도에서 습공기표라든가 습공기 선도, 공기 선도의 구성, 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 조금 전에 거기에 있고, 그다음 공기 조화 보화. 난방보호와 냉방보호와 관련 내용들. 특히 나중에 2차 실기시험 보실 때 난방보호하고 냉방보호는 뭐 단골 문제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1차 필기 공부하실 때 확실히 공부해 놓으면은 1차 합격하시고 나서 2차 실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파트들입니다. 그 난방보호의 개요, 난방보호의 종류, 뭐 계산하는 방법, 난방 설비 설계, 냉방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기조화 계획, 공기조화의 계산식과 프로세스. 자, 공기조화의 계산식과 프로세스는 습공기 선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나중에 2차 실기시험 공부하실 때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1차 공부하실 때 확실히 해놓으면 2차 때 상당히 쉽습니다. 열평형식과 물질평형식, 뭐 습공기의 상태 변화, 송풍공기의 상태, 습공기 선도상의 각종 프로세스. 특히 2차 실기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기왕에 1차 필기 공부하실 때 열심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기조화 방식, 공조 방식의 분류, 각종 공기조화 방식에 대한 내용들, 여론 방식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조화용 기기 난방 설비까지 포함해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여론기기, 반송기기, 공기조화기 관련 내용들. 그래서 여론기기에서는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열펌프, 열교환기 요거 쫙 출제가 되고요. 반송기기는 송풍기라든가 펌프 시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펌프는 위생 서비스부터 계속 나오죠, 사실은. 공기조화기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기 종류 및 구성, 공기정화장치, 전열교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설비. 여기도 보시면은 재료 및 강경 설계. 위생 설비에서도 재료 및 강경이 나왔죠. 그 유사한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 재료 기구, 수배관, 물배관이죠. 요건 위생 설비 배관하고 거의 같고요. 그럼 전기 배관은 조금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기 주변의 배관, 보일러의 급수, 급유, 팽창 탱크, 헤더, 냉각기, 전기 코일, 증발 탱크, 전기 트랩. 특히 증발 탱크 관련 문제가 잘 나오죠. 그다음 배관 방식, 배관 회로 방식, 난방 및 공조 배관 관련 문제가 나오고요. 덕트 설비. 자, 공조기에서 자, 냉방 또는 난방용 공조기에서 공기를 룸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풍기를 가지고 공기를 공급하죠. 그래서 그때 송풍기를 통과해서 실내까지 갈 때 그 공기의 어떤 운송 수단이 덕트입니다. 그래서 덕트 설비. 그래서 덕트 설비 계획 및 시공, 공기 치출구 및 흡입구 해서 덕트 설비에는 뭐 덕트의 기초 이론, 덕트의 종류 배치, 덕트의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출구 관련 문제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환기 및 배연 설비. 자, 이 배연 설비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시공일 수도 있고 소방일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배제하는 설비죠. 배연 덕트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설비, 배연 설비. 자, 환기 설비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비일 수가 있고요. 배연 설비는 주로 소방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배연 설비. 자, 이렇게 해서 제3과목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제4과목. 사실은 제4과목도 조금 머리가 띵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기 법칙, 직류, 교류, 뭐 오음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 뭐 플리밍의 법칙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 어떤 전기와 관련된 기초 공학 이런 것들이 공학이라기보다는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도 살펴보면은 자, 전기 기본사항. 자, 전기 설비에서 전기의 어떤 기본사항이 약 한 25%, 그 다음에 건축 전기 설비가 약 한 35% 정도, 그 다음에 소방시설 20%. 중요하네요. 그래서 전기의 기본사항, 건축 전기 설비,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은 결국 뭐죠? 소방기사에서도 주로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의 기본사항을 살펴보면은 전기의 본질, 뭐 직류회로, 교류회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의 본질을 보면은 전기와 물질, 전기의 발생, 전기량, 직류회로 보면은 자, 전류, 전압, 오음의 법칙, 저항의 접속, 뭐 전력과 관계되는 거. 교류회로에도 보면은 RLC 회로라든가 뭐 삼성 교류회로 이런 것들 나오고, 건축 전기 설비를 살펴보면은 자, 전원 설비, 동력 설비, 배선 설비, 조명 및 콘센트, 운송 설비, 정보통신 및 약전, 전기 방제 설비. 자, 여기서 전원 설비, 동력 설비, 배선 설비는 사실은 전기 파트입니다. 전기 기사 파트이고, 조명 및 콘센트 설비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조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 구조물 설계할 때 들어가지만 이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가 합니다. 건축 설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운송 설비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건축 설비가 하기도 하고 전기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 및 약전 설비는 실제 현장에서는 통신직, 통신 담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 자, 전원 설비에는 수전 설비, 변전 설비. 이것은 건축 설비가 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전기직들이 합니다. 축전지 설비, 발전기 설비. 그다음에 동력 설비는 직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물론 이 전동기 설비는 사실은 현장에서 뭐 전동기 만들 일은 없죠. 그렇지만 전동기 모터의 어떤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시킨다든가 할 경우에 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선 설비, 단선회로, 분기회로 이건 순수하게 누가 합니까? 전기직들이 하죠. 조명 및 콘센트 설비 이것도 전기직들이 합니다. 운송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건축 설비가 하기도 하고 전기 설비가 하기도 하고. 자, 정보통신 및 약전 설비 이건 순수한 어떤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합니까? 통신직들이 합니다. 자, 전기 방제 설비 이건 소방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자, 소방전기 설비는 소방전기가 하게 되고요. 방범 설비는 통신직이 하게 되고요. 필요나 접지 설비는 누가 합니까? 전기직들이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건축 설비가 하는 일은 실제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 제어 설비하고 에너지 절약 시스템 이것은 자동 제어 기본사항, 건축 전기 설비 제어 시스템, 건축 전기 설비 제어 장치, 건축 전기 설비 에너지 절약 시스템. 여기서 전기 설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직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어 시스템. 자, 여기서 전기식 자동 제어 시스템, 전자식 자동 제어 시스템, DDC 자동 제어 시스템. 자,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비에서 공조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 DDC 방식 및 제어기기 사실은 뭐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의 내용들이고, 에너지 절약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본사항, 건물 에너지 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시설. 자, 이 소방시설은 어떻습니까? 이 소방시설은 역시 현장에서는 소방 담당이 합니다. 감리도 소방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축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을 따라갑니다. 자, 소방법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요. 건축 관련 법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소방은 국토해양부 소관 아닙니다. 방지청이라고 있죠. 뭐 요즘 기관 이름이 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소방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국토해양부 건축 파트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은 별도의 어떤 그 법을 따라갑니다. 소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5과목인 건축설비 관련 법규에서 법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소방시설은 법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NFSC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소방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소방 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건축 설비에서 거의 인접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일반적인 사항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재 소화하는 방법, 연소 이론,
화재의 종류와 소화하는 방법, 뭐 ABC 화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 설비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 이론은 뭡니까? 화재가 일어나는 이론들이죠. 어떻게 해서 불이 붙느냐 하는 거. 자, 이것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만나는 어떤 불이 타는 물질들은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자, 이것들이 산소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만난 과정에서 이것들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가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발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이터 불로 불을 당긴다든가 어떤 전선이 이렇게 단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쇼트가 되어 가지고 뭐 불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 탄소하고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 플러스 이온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소 플러스 이온은 연소를 하게 돼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플러스 이온이 계속해서 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화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연소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 소화설비나 소화용수설비는 실제 그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작동하는 설비들이고, 소화활동설비는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용하는 설비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NFS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되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규하고도 유사하죠. 법규하고 유사하다. 하나의 법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소방 관련 법하고 관계되어 있다.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옥외 소화전, 기타 여러 가지 소화설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이건 순수하게 사실은 소방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소화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기타 소화용수, 소화활동 설비,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설비, 요것은 가끔씩 뭐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가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가스 배관 관계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실 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 건축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건축설비 관계 법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건축법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건축법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령 규칙, 요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약 한 30%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설비 관련 기타 규칙 및 기준이 약 한 55%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재 및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은 결국 소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법에서 약 한 15% 정도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령 시행규칙은 뭐 이런 거 건축법, 그 다음에 뭐 건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사실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자, 여기서 건축법 시행규칙 속에서 건축법령의 건축물이 건축과 관련된 사항,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과 관련된 사항, 건축 설비와 관련된 사항들이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중요한 것은 건축 설비에 관련 규칙 및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설비에 관련 기타 규칙에 보면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체 법규 문제 중에 약 한 30%를 차지합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법령 하부법이죠. 하위법인데 그 하부에 있는 법 중에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가 실제로 건축 설비를 할 때 이 규칙을 따라서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을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설비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담당들이 건축 구조물을 시공을 할 때 각종 그 피난 및 방화 구조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관련 타 기준도 살펴보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있고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냉방 설비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특히 이 냉방 설비는 건축 설비가 담당하는 내용들이죠. 그다음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이것은 모든 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할 때 이 규칙을 따라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건 소방법입니다. 이건 순수한 소방법이죠.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소방설비기사뿐만 아니고 건축설비기사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한번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건축설비 관련 법규 문제를 풀 때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 법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규를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이라기보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법에 관계된 내용만 계속해서 눈으로 익히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웬만큼 답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관련 법규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제 관련 출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축소시켜 가지고 같이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제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세부 항목이나 세세 항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너무 두려움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딱 해놓고 이야기해서 어떻습니까? 기사 시험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서 답을 찾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역순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그 문제를 보면서 다시 이 앞에 있는 이론을 찾아보고 또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찾아보고 해서 사실은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죠. 기출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제 강의만 들을 게 아니고 시중에 있는 이 기사 교재를 뭐 한 개 정도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본다든가 뭐 기출 문제는 똑같으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해서 문제 풀이 위주로 해서 기사는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각 파트마다 제 5과목까지 있는데 파트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그 강의가 너무 길고 지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동영상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뭐 1.2배속, 1.5배속 이렇게 뭐 2배속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하는 강의만 차근차근히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본 강의를 하면서 또 같이 저하고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출제 기준하고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 같이 만나서 공부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